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의 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아무튼 사는 동안 안 아프게입니다. 이 책은 의사가 들려주는 생활 속 건강관리법입니다. 저자인 의학박사 한상석 교수는 내 가족을 위해 아프기 전에 내 몸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중요성과 죽을 때까지 두 다리로 걸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등, 그리고 마음관리까지 사는 동안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사는 비법을 세세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내가 사는 동안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 몸 건강주치의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면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이 편해야 내 몸이 편해진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 할 만큼 여러 가지 질환을 만들어낸다. 살이 찌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적정 체중보다 10kg 이상이 되면 당장 걸어 다니는데 부담이 간다. 경사길이나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찬다. 걷기가 싫어지고 자꾸만 앉고 싶다. 운동은 점점 안 하게 되고 살은 더 찐다. 가슴에 쌓인 지방은 갈비뼈로 이루어진 흉곽을 누른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충분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 할 흉곽이 제대로 펴지지를 못하니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지 못해 호흡은 얕고 빨라진다. 나중에 폐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폐질환에 걸렸을 때 병세 악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백가죽 아래에 쌓인 피하지방과 뱃속에 찬 체지방이 내장을 누르고 있으니 장운동이 원활할 리가 없다. 밥 먹고 나면 뭔가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잘 오고 치질이 잘 생긴다. 배가 나왔다는 것은 배에다 무거운 물주머니를 하나 차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 주머니의 끈은 허리에 동여매 놨다. 당연히 척추에 부담을 주어 등받이 없이 바닥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나중에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된다. 무거운 체중을 이끌고 걸어 다니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제일 부담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 무릎이다.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프고 나이 들면 백발백중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과식에 있다. 식탐 하나를 절제하지 못해 치르는 대가치고는 너무 크지 않은가?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을 놓아라. 맛있는 것 먹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 안 찌는 비결은 없을까? 있다. 그것은 바로 딱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을 놓는 것이다. 딱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다 할 때가 가장 적당히 먹은 것이다. 숟가락을 놓고 나면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그때가 가장 적당히 먹은 것이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나는 항상 배가 고프다. 요즘 필자가 하는 말이다.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을 놓으면 식후 2~3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프다. 그 결과 매 끼니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고 먹을 때마다 밥맛이 꿀맛이다.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듯이 아무리 반찬이 없어도 먹는 것마다 다 맛있다. 이렇게 먹고 나면 소화는 쑥쑥, 흡수는 쫙쫙, 속이 편할 수밖에, 변이 좋을 수밖에, 살이 빠질 수밖에. 이렇게 하여 필자는 1년여에 걸쳐 서서히 아무 부작용 없이 10kg이 빠졌다. 살이 빠지고 나니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환자 보기가 힘들어졌는데 살 빼고 나니 4~5년 전보다 더 부담 없이 환자를 보게 되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먼저 뱃살부터 빠지면서 바지 허리춤이 너무 헐거워져 맞는 바지가 없게 된 것이다.
덕분에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수선하거나 다시 맞춘다고 돈이 좀 들어갔다.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을 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만 방지 및 비만 치료의 가장 손쉬운 실천 방안이자 인생살이 전반에 걸친 절제의 시발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눈으로 바로 확인되는 절제의 미학이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사람이 평소에 무얼 먹고 사는가를 보면 그의 건강이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 지금부터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봄이 되면 따뜻한 햇살과 함께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은 동면에서 깨어나고 식물들은 파릇파릇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여름이면 따끈한 태양열에 나뭇잎은 완숙의 경지에 이르고 열매는 연그러간다. 가을이면 태양의 기운이 기울어가면서 나뭇잎은 저녁 노을만큼이나 고운 자태로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고 소명을 다한 잎새들은 높은 곳에서 내려와 자신의 본향인 땅으로 돌아간다. 겨울이면 태양빛은 힘을 잃고 삭풍한설에 먹거리가 부족한 동물들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잠에 들어간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이고 인간 역시 그 순환고리에 맞물려 땅 위에 발을 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제철 음식이 보약이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누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가? 답은 바로 자연이다. 철철이 제공되는 자연의 선물, 제철 음식이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이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때가 제일 맛이 있고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산과들에는 수많은 푸성기와 풀뿌리가 자라지만 세상 천지 어디를 가도 우리만큼 다양한 종류의 야채를 밥상에 올리는 나라는 없다. 이런 귀한 나물이 우리네 밥상에 어딜 가나 반찬으로 나오니 그냥 하찮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양분을 듬뿍 선사하고 갈수록 서구화되어가는 우리네 식습관을 생각할 때 그 중요성은 더더욱 증가한다. 봄에는 봄의 생기를 가득 머금은 싱싱한 채소와 나물을 많이 먹자. 있을 때 먹고 해줄 때 많이 먹자.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라. 아무리 좋은 제철 음식을 먹더라도 효소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 이유는 효소가 없으면 음식물을 위해서 소화도 못 시키고 장에서 흡수도 못하기 때문이다. 효소인 엔자임은 특수한 형태의 단백질 복합체로서 생물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즉 대사에 개입하여 그 반응이 제때 원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이를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아궁이에 군불을 뗄 때 필요한 불쏘시개와 같은 것이다. 생명활동의 온갖 과정에서 개입하는 수많은 효소의 역할 중 소화기에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복합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와 장에서 흡수되기 위해서는 먼저 잘게 부서지고 분해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효소들은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한다. 첫째, 입에 음식이 들어와 이빨로 씹으면 입안에서는 침이 분비된다. 이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다당류인 전분을 분해하여 이당류인 엿당으로 분해하고 이것은 다시 말타아제에 의해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둘째, 입에서 씹어 삼킨 음식이 위장으로 넘어오면 위장에서는 프로테아제라는 효소가 나와 음식물 속의 단백질을 분자량이 작은 폴리펩타이드나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셋째, 십이지장으로 넘어오면 담낭에서 포스파트아제가 분비되어 인산을 분해하고 췌장에서는 아밀라제와 함께 리파제가 분비되어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한다.
넷째, 12지장을 넘어 소장에 오면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락타제가 저 땅을 포도당과 갈락토즈로 분해하여 흡수한다. 넷째, 12지장을 넘어 소장에 오면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락타제가 저 땅을 포도당과 갈락토즈로 분해하여 흡수한다. 이와 같이 음식물을 하나 섭취하더라도 효소의 도움 없이는 소화도 흡수도 옳게 될 수 없고, 이런 일은 비단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장기, 모든 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다 일어난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불리는 효소는 인체 내에 5천여 종 이상이 존재하는데, 이 효소의 양과 활성도가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며 효소가 다 떨어지는 그날, 바로 자신의 제삿날이 된다. 이러한 효소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음식물 섭취를 통해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 두 종류가 있다. 그러니 음식을 먹더라도 이왕이면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데, 어떤 식품에 효소가 풍부할까? 세상에 갓 나온 신선한 날 것이다. 겨우내 언 땅을 뚫고 올라온 새순, 새싹, 그리고 새잎은 생명력이 충만하다. 갓 단 야채, 채소, 과일, 갓 잡은 생선과 육류 등 신선식품에도 생명의 불꽃인 효소가 풍부하다. 이들의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먹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다. 효소는 사람의 체온인 37도씨 부근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 되고, 40도씨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급격히 활성도가 떨어지므로 육류를 제외하고는 신선할 때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발효식품은 소화효소의 보고이다. 다음은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다. 파인애플, 파파야, 망고, 꿀, 바나나, 아보카도, 키위, 생강.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에서 주로 마시는 염소, 양, 소의 젖을 발효시켜 만든 유제품인 케피르. 양배추를 싱겁게 절여서 발효시킨 독일식 김치인 샤오크라우트. 김치, 된장. 이들 중 한국의 김치를 위시한 발효식품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발효식품에 엔자임이 많은 이유는 발효에 관계하는 박테리아, 효모류 등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엔자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청국장, 낫또, 김치는 엔자임의 보고다. 먹이사슬이 짧은 음식을 먹어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자신이 속한 생태계 속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포식자와 피식자 또는 기생자와 숙주의 관계로 하나의 연결고리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 고리를 먹이사슬이라 하고 그 고리 속에 있는 각 단계를 영양단계라고 부른다. 우선 지상에서의 가장 간단한 연결고리를 예로 들어보자. 옥수수는 토양 속의 무기질을 먹고 태양광을 받고 자란다. 기초 생산자다. 이렇게 자란 옥수수를 초식동물인 들쥐가 먹는다. 1차 소비자다. 이 쥐를 육식동물인 뱀이 잡아먹는다. 2차 소비자다. 이 뱀은 또 다른 육식동물인 부엉이에게 먹힌다. 3차 소비자다. 여기서 무기질과 기초 생산자를 독립영양생물이라 하고 모든 소비자들을 종속영양생물이라 한다.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최종 소비자인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리고 그중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은 먹이사슬 중 영양단계가 낮은 쪽에 있는 걸 먹는 게 나을까, 아니면 높은 쪽에 있는 걸 먹는 게 나을까? 답은 낮은 쪽이다. 이유는 환경오염에 의한 독소 때문이다.
최종 소비자인 인간은 그동안 지구를 참 많이 오염시켜 놓았다. 공장과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은 공기를 오염시켰고 화학비료, 농약, 각종 쓰레기 매립으로 토양을 오염시켰고 생활호수, 폐, 플라스틱, 방사능 물질 유출 등으로 강과 바다를 심각하게 더럽혔다. 그 결과 땅과 하늘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사는 그 어느 것도 인간이 싸질러 놓은 독소를 피해가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들을 먹고 사는 인간은 자신이 뿌린 독을 자신이 도로 먹어야 하는 아이러니에 빠진 것이다. 이런 환경오염에 의한 독소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환경오염물 속의 독소는 유기체로서 생물체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가려는 성질이 있다. 이들은 생체 속에 들어와 농축이 일어나고 축적되어 주변 환경 내에 있는 일정 오염물의 농도보다 생물체 내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그 농도는 먹이사슬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증폭되고 확산된다. 이처럼 독소는 농축성, 축적성, 증폭성 혹은 확산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이 생명체 안에 들어가면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5배로,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 10배, 3차에서 4차로 넘어갈 때 10배로 뛰어 우리가 4차 소비자인 새를 먹으면 1차 소비자인 식물성 플랑크톤 내에 있는 독소보다 500배나 많은 양의 독소를 먹게 되고 오염된 물속의 양보다는 무려 666만 배나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다. 그래서 먹이사슬이 짧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먹이사슬의 단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지상에서는 식물이요, 물속에서는 김, 미역, 다시마, 청각, 우뭇가사리 같은 해조류다. 바로 식물과 해조류이다. 식물과 해조류에는 독소의 축적성은 있으나 확산성은 없어 우리 입에 들어오는 먹거리 중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독소가 가장 적다. 또한 이들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배출성이 있어 디톡스에 좋다. 특히 끈적끈적한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알긴산이 많아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 농약, 환경 호르몬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몸 밖으로 내보낸다. 육식보다 채식이 좋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